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요새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게 한두 가지 아니겠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 즉 국방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이 되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이 집권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이 요상한 안보 정책들이 벌어지면서 오씨 이거 이러다가 군대가 무력화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한 안보 상태, 이 문정권의 요상한 안보 정책의 허와실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문재인의 뜻대로 계속 안보 상태가 교란됐을 때 북괴군의 남침을 맞았을 경우 어떻게 얼마나 상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방송해 드리는 이 글은 제가 2018년 8월 달에 이제 한창 여름이 막 한참 이제 여름 폭염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썼던 글입니다. 그건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몇 해 전부터 주야장천 북폭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북폭은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도 그만이 프리미엄이에요. 돌려 말하면 안 일어나는 게 정석이고 일어나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의한 북폭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계획을 짜는 게 정신건강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부합합니다. 곡과 마곡이 미국 없이 이스라엘이 홀로 감당해야 할 적이듯이 북괴 또한 우리나라가 홀로 감당해야 될 적이에요. 미중 극동대전쟁은 미국이 중국 때려 패기에도 바쁠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미군의 거의 모든 전력이 중국으로 집중돼 있을 때 북한의 기습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북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정신 차리게끔 주리를 트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회초리예요. 지금 이 좌파 정권이 어떻게 얼마만큼 적폐를 쌓아가든 그 모든 적폐는 북괴와의 전쟁 한판에 리셋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징계예요. 그 모든 부담은 오롯이 우리나라가 져야 됩니다. 북폭은 오히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반칙 플레이라 보거든요. 다만 북폭이든 전쟁이든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또한 높은데 어쨌든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 희생이 따르게 되고 그 죽고 다치는 이들 중에 주님의 신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불러 모으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북한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크리스천들의 상당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데 북한이 공격을 당하든 침략을 하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직전에 수용소에 감금된 모든 수감자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것이 북괴 당국의 잔혹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휴거 이전에 북폭이나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 땅의 크리스천들의 목숨은 모조리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의 목숨도 아끼셔서 그들 또한 온전히 들림받게끔 은혜를 베푸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요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나 국가인권기본계획,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만큼이나 걱정하는 게 뭐다? 전방 지피를 철수한다. 전방 부대들을 해체한다. 공세적 작전 계획을 철회한다. 해병대 2사단과 육군 7군단을 후방으로 철수한다. 육군 병력 12만 명을 삭감한다. 등등 아주 요상한 안보 정책입니다. 물론 해병대 2사단과 육군 7군단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일단 내밀긴 하는데 비핵화 분위기와 남북 화해 분위기에 기초해서 이쪽만 무장 해제를 하는 듯한 이런 요상한 안보 정책에 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죠. 더군다나 내란 음모니 쿠데타니 어쩌고 하며 기무사의 개헌 문건을 핑계 삼아서 군을 뒤흔들고 있으니 참으로 눈살 찌푸러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탐정이 불과 얼마 전 은희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거니와 그곳에서 옛 전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고 대체로 수십만 명이 촛불 들고 나와 집회를 하는데 당연히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정도 계획을 군에서 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들이었어요. 요즘 너무 대책 없이 평화만 외치는 것 같다는 걱정들이 한가득하여 그래도 역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뭔가 알기는 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피를 철수하고 전방 부대들을 재배치하고 군병력 12만 명을 삭감하는 등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요상한 안보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우리네 국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국군이 북괴군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입장에서도 할 말 다 있어요. GP 철수로 간다면 원래 GP가 있는 지역은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군대가 배치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저쪽에서는 민경이라는 명칭으로 어디 보자. 이쪽에서는 민정경찰이라 하는 명칭으로 군대 아닌 척하는 군대가 배치되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원래 의미에 따라 경계병력을 전면 철수한다고 한다면 저쪽도 똑같이 철수해야 하는 것인데 이쪽만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인 사항이 꼽히게 됩니다. 문제사항. 전방 부대들을 재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대 해체가 아니라 병력과 장비들은 그대로 있는 채 재편성하는 것이라 해버리면 그만이고 병력 12만 명을 삭감하는 것도 5년여에 걸쳐 출산율과 병력 충원 자원을 고려하여 병역 기간을 줄임으로 삭감하는 것이지 뚝딱 12만 명을 제대시켜버린 게 아니라고 해버릴 거예요. 당연히 군대 기간이 줄어든다면 군대 갈 때가 된 사람들이야 못 모르고 좋아하겠지만요. 적 지휘부 타격 등 공세적 작전 계획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도 남북 화해 모드와 비핵화에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침공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빌미 삼아 저쪽에서 비핵화를 안 해버릴 수 있으니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구실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구실을 붙일 거예요. 기무사를 구실로 군을 뒤흔드는 것도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핑계를 댈 것이 자명한 일이겠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딴에 할 말은 다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갑갑한 노릇인데 어쨌든 국민들과 성도분들께서 최대의 관건은 이러한 국방 안보 분야에서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죠. 흔히 백전백승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백전불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알기 전에 적을 알아라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의 요상한 안보정책을 쭉 살펴보며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겠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지피지기에서 지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피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와 맞짱을 뜰 북괴군의 상태에 대해 살펴봐야지. 뭐든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한쪽에만 시선이 쏠려 있으면 전체적인 관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요상한 정책들을 보면 우리 군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걱정스럽지만 그런 우리 군과 맞서 싸우게 될 북괴군의 상태는 과연 우리와 맞짱을 뜰 레벨이 될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상태이죠. 자, 비유하자면 우리는 정품의 하자가 생기거나면 저쪽은 애초부터 불량품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안보정책을 요상하게 꼬고 비틀어도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북괴군 전력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최대한 북괴군이 유리해지도록 판을 짜준다고 해도 북괴군 자체의 전력이 증강되는 건 1도 없다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굳이 구차한 예를 들어보면요. 중학교 권투부 선수랑 억대 연봉의 헤비급 프로복서가 시합을 하기 전에 중학생 선수를 3일 동안 진수성찬으로 잘 먹여놓고 칼같이 연습을 시키고 프로복서를 3일 동안 라면만 먹이고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에서 놀러만 다니게 한 뒤 시합을 시키면은 과연 중학생 선수가 헤비급 프로복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체급에서부터 넘사벽인데. 에? 우리 병력이 63만 명인데 북괴군이 128만 명이라고 해서 하등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북괴군의 징병 기준은 신장 137에서 148cm만 넘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신체 조건이면 군입대가 된다고요. 북괴군 128만 명 중에 국군 장병과 비등한 체격 조건을 가진 이런 추를 보면 절반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왜냐하면 128만 명 중에 여군이 24만 명이에요. 영양실조로 전투는커녕 훈련도 못하는 영실동무가 40만 명입니다. 영양실조, 영실동무가 40만 명이라고. 그 둘만 합쳐도 이미 절반입니다. 나머지 60만 명 중에서 국군 장병과 비등한 체격을 추리면 많아야 3, 40만 명을 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모아들인 병력이라도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이나 똑바로 시키면 다행인데 군량미가 없어서 병사들은 말라 삐뚤어져요. 집으로 휴가를 보내 밥을 얻어먹고 날 지경입니다. 연료가 없어서 김정은 앞에서 비행 훈련하는데 비행기 모형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북괴군의 한개 4단급 훈련량이 북괴군의 한개 4단급 훈련량이 국군의 한개 대대급 훈련량도 안 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훈련용 연료 소모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10년 군사복무의 대부분을 밭을 일구거나 각종 노역에 투입되는 등 군사훈련은 갯불을 엉뚱한 데다 군병력을 갈아 넣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전 콩고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고영환 씨가 쓴 평양 25시에 보면요. 일반 병사들이 못 먹고 힘이 없어 공사를 못하니까 평양 아파트 공사장에 잘 먹여둔 특수부대들을 투입해서 공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80년대부터 그랬어요. 에? 북한식 김정은부터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나자빠졌는데 과연 북괴군이 싸울 준비가 돼 있겠냐고. 전쟁 준비가. 에? 자기 나라 지킬 힘도 없을걸요. 에? 문재인이 요상한 안보정책을 펴는 것만 보고 있으면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없는데 북괴군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어찌나 안심이 되는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평생에 사는 길 순탄하여. 에? 오히려 맞짱을 뜨면 너무 쉽게 무너져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릴까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뭔 재미야? 에? 북괴군 군가 중에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하는 가사가 있는데 저 위풍당당한 조선인민군 전사의 모습을 보시오. 어찌나 마음이 든든한지 조국 복음 통일의 앞날이 당장 내일 모레로 다가오듯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불고기 뜨거운 그 사랑의 목매 동계 훈련 중인 부대에 특별 배급으로 불고기를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여 진짜로 북한에서 제작해 군에 배포한 선전비랍니다. 절대 우리나라에서 장난으로 만든 합성물 아닙니다. 본 탐정이 고등학교 시절 2004년에 이미 북괴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육상 장비 45%, 해군 함정의 70%, 항공기의 65%가 정비 불량, 부품 부족, 연료 부족으로 아예 가동이 안 되는 고체 상태였습니다. 통계표에 제시된 북괴군의 장비 불량에서 그만큼을 덜어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로부터 이제 16년이네. 16년이 지난 2020년 현재 그 비율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었을 턱은 없어요. 대개 과거 월남전에서 월남군을 국군에 비유하고 월맹군을 북괴군에 비유하는데 올해 실제로는 북괴군의 상황이 그때의 월남군과 똑같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대거 넘겨주고 간 장비들로 인해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장갑차 등 장비 숫자는 무지하게 많았지만 그것을 운용하고 관리할 예산이 없었다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국방 예산을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미국의 지원이 끊겼는데도 전에 하던 것을 못 버리고 마구잡이로 굴리고 써먹다가 결국 미군 철수 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대부분의 장비들이 고철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통계표에 숫자만 맞지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다고요. 필자조. 본 탐정이 베트남 전쟁사 전체를 새로 공부하다가 패망 당시에 월남군이 전투마다 연패한 원인이 항상 뭐였다? 예비대가 부족했다는 사유가 올라왔다.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정규군 58만 명, 지방군 52만 명으로 110만 대군이 건재했고 월맹군보다 병력이 많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유령군인, 꽃군인 등 병적의 이름만 올라있고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병사들이 최소 1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최소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월남 패망하고 이제 월맹에서 조사한 결과 정규군 58만 명 중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3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자체도 이제 밀렸던 거지 월맹군한테. 이것도 국군보다 북괴군의 현실에 가깝습니다. 말이 128만 대군이지. 없는 것과 똑같은 영실동무 40만 명 빼고 또 이리 빼고 저리 빼면 과연 128만 명 중에 실제 근무하는 병력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죠. 심지어 북한은 유엔에 제출한 통계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군인이라는 직종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69만 9천 명으로 작성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북한 현역 군인 70만 명 미만. 지금까지 통상 100만 대군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규모가 실제로는 70만 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면 아마도 그 69만 9천 명은 직업군인 즉 간부들이고 의무복무 사병들은 제외한 숫자 아니겠냐 하시겠지만 북괴군은 결코 간부 숫자가 총 인원의 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과 달리 북괴군에는 부사관 제도가 없어요. 북괴군의 병사 계급은 전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에 이어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까지예요.
우리나라의 부사관과 달리 북괴군의 하사관은 전부 병사입니다. 북괴군의 병사 계층을 통칭하는 하전사라는 말 자체가 하사관과 전사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괴군은 전사로 입대하여 10에서 13년에 이르는 군사복무 끝에 중사 또는 상사로 제대하며 그중에 뛰어난 인원들은 특무상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특출나게 뛰어난 인원들은 초기 복무사관이라 해서 하사, 중사, 상사 계급으로 장기 복무를 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간부가 아니라 병사예요. 북괴군의 간부 직책은 소위 이상의 군관들부터입니다. 게다가 설령 128만 대군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남침을 한다 할지언정 그쪽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는 이유가 휴전선에 맞닿은 최전연의 4개 군단, 바로 다음 선에 이제대가 22, 평양방어, 호위사령부, 기동예비대, 동해안방어, 서해안방어, 한만국경수비, 북괴 육군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남침에 투입되는 병력은 최전선과 이제대 등 46만 명, 동해안과 서해안을 방어하는 30만 명, 기동예비대 10만 명 등 최대 86만 명입니다. 국경수비대와 평양방어부대는 뺄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북괴군 총병력 128만 명 중에 전투와 훈련이 아예 안 되는 영실동무 40만 명은 전력에서 빼야 됩니다. 애초에 남는 병력은 총 88만 명, 평양수비대와 국경수비대 등 24만 명을 빼면 64만 명, 해군이 배를 다 포기하고 육군에 다 붙어요. 공군이 비행기 포기하고 육군에 다 붙어서 남침한다 해도 실제로 침략을 할 수 있는 전력은 탈탈 털어도 64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북괴군의 기본 전략이라는 게 축적된 비축 물자가 없이 전방에 배치된 국군을 공격하여 노획한 물자를 운용한다는 것이니 더 기가 막히는 것이지. 저런 꼬락서리로 과연 노농적위되니 교도되니 하는 예비 전력도 운용이 가능할까? 여기에 맞설 우리 군은 비록 문재인이 안보정책을 꼬고 꼬았다 해도 병력과 장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위치 이동만 했을 뿐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은 현역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관군이 허술하면 의병들이 나가 싸웠듯이 출산율의 하락으로 현역 자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비군의 중요성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원령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예비군 동원령은 최소 개전 2일 전에 먼저 발령됩니다. 북괴군의 차량 이동, 병력 이동 등 전쟁 징후가 레이더 및 인공위성에 의해 식별되면 그때부터 개전이 선포되기 전에 동원령부터 먼저 발령돼요. 작년 2017년에 신설된 동원전력사령부의 통제로 1차적으로 전방지역에 투입될 동원예비군 166개 대대가 소집되어 훈련에 들어가게 되고 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166개 대대 최대 84만 3천 명의 동원예비군이 훈련과 부대 편성에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동원예비군의 총수는 297만 명인데 10년차 정도까지 포함하면 340만 명입니다. 전투 가능한 총전력은 870만 명입니다. 북한의 예비 전력이 748만 명 쪼가는데 60세까지 정말 꽉꽉 채워 넣은 숫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동원예비군과 맞붙어 볼 만한 전력은 교도대 1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동원예비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60세까지 채워 넣으면 1000만 명은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 남성 인구가 북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예? 북한이 생각보다 인구가 적어. 그러니 결국 북괴군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연천 전국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동두천 포천 무렵까지 이를 쯤에는 국군 83만 대군이 더 편성되기 기다립니다. 그 시점에서 국군은 63만에서 140에서 150만 대군으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지역에서도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예비군 동원이 이루어지면 현역을 합쳐 그야말로 350만 대군이 편성되는 거죠. 원래 공격 측은 방어 측의 3배는 되어야 전력이 비등해지는 법이라 북괴군 총병력을 다 꼬라 박아도 열세인데 쳐들어온 북괴군보다 수비하는 국군이 더 많아버리면은
사실상 적화통일의 꿈은 전국 농협 하나로 맡을 노략질하는 선에서 접어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체 능력은 보초나 간신히 설 정도의 무기 장비의 질과 성능은 거의 간신히 굴러다니기만 하는 지경이죠. 정신전력과 사기가 좋을 턱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 그렇게 요상한 안보 정책을 펼치며 서포트를 하는데도 우리의 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 어찌나 다행스러웠는지. 인민군 중장 현주성을 공개 처형했다는 내용입니다.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 현주성 중장이 공개 처형된 것은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폭거였습니다. 그가 처형된 이유는 이니, 은이 비정상회담과 도날드 도야지 정상회담을 거치 비핵화 전국이 이루어지자 이제는 로켓이나 핵무기를 만들어라 고생 안 해도 되겠다는 발언을 했고 연료와 식량을 자신의 직권으로 군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우 섬찟한 일인데 이 현주성 중장은 일반 하전사들도 아닌 무려 군관 가족들에게 배급을 풀다가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장교들, 군관들의 가족들도 굶주리는 지경에 이른 지 오래라는 것이고 굶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있는 군관들의 심정과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배급을 주었다는 죄로 권총 90발 집중사격을 맞는 잔혹한 처형을 당한 현주성 중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그런 폭거를 저지른 김정은에 대한 반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터입니다. 군관 가족들이 그 정도라면요. 일반 하전사들의 굶주림을 오죽하겠습니까? 과연 김정은이 남침을 명령해도 북괴군들이 김정은을 위해 제대로 싸워줄지부터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 111년 만에 포기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힘들다 그 정도예요. 하지만 북괴군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하루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7, 8월에는 북괴군들이 더위로 인한 열사병과 말라리아로 인해 전방 군단들의 3분의 1이 환자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북괴군은 여름철에 전쟁이라는 걸 매우 두려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 좌파 지도부가 아군의 작전을 교란하고 북괴군을 도와주면 어쩌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해봤는데 과거 1975년 월남 패망 당시에도 북괴군의 북괴군이 아니다. 월맹군의 본격적인 침공 이전에 월남의 작전 계획 등이 누설된다든지 하는 식의 사보타주는 있었지만 월맹군이 전면 침공을 개시해서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실시간대에 월남군 내부의 첩자가 작전을 교란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 역사를 꼼꼼히 살펴본 바로는 작전 교란 사례로 할 만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이게 미국 CIA 베트남 지부에 파견돼서 근무한 월남군 요원인 하사가 이제 월맹군의 진로를 조작해서 작전을 교란한 사례가 있었어. 이 레탕 하사는 바메투어트 전투 이후에 잠적했고 4.20 함락 후에 북베트남군 대위로 정보대대장 직책을 맡으면서 등장했었습니다. 이 사람 사례가 있었고 월맹군의 첩자였던 월남 공군조종사가 대통령 관저를 폭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남군의 항복을 결정한 두옹반민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한 사람이 군 공보부의 구엔후 한 준장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던 장성이라 그가 대통령의 명령을 방송으로 전달하여 월남군 장병들에게 무장 해제와 항복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도망 안 간 이유가 월맹군 첩자였거든. 도망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 월남이 망하는 마지막 명령마저도 그 첩자 손에서 전달됐던 겁니다. 이 정도 사례 외에는 전쟁 실시간에 작전 교란 행위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월남군이 패퇴한 것은 애초부터 군사력 자체가 월맹군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사전 정보 파악과 지형조사, 상대방 전력에 대한 분석 및 뛰어난 협공작전을 구사하는 월맹군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은 것뿐이었지. 그러니 대통령이 좌빨이라 작전을 교란할 것이라는 것은 의외로 힘든 겁니다. 아군이 패하고 적군이 승리하도록 하려면 평시에 부지런히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전시가 되면 모든 정부 통신망이 가동되어 서로 감청을 하고 관저 대신 전시 지휘소에 위치하여 모든 촉각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 수로 북괴와 밀통을 하고 밀령 주고받아요. 원래 하던 짓도 전시가 되면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본 탐정은 문 정권의 요상한 안보 정책은 단순히 안보 불안만이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북괴와의 전쟁은 결국 국군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만큼이나 틀림없어요. 그러나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요상한 안보 정책으로 인해 국군이 어느 정도 불필요한 고전을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10,000명 정도 희생을 치르면 끝날 것을 10만 명, 20만 명 그 이상의 희생을 치르게 된다면 이는 먼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좌파 정권을 택한 이 나라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요상한 안보 정책으로 국군의 전력이 교란되면 혹여나 북괴군이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헛꿈을 꾸고 있겠으나 북괴군이 이미 우리와 맞짱을 뜰 레벨이 아니라는 것은 북괴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종북 괴뢰들 뿐입니다. 오히려 문재인이 차곡차곡 안보 정책을 교란하며 마치 이 정도면 북괴군이 이길 수 있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김정은이 기다렸다는 듯이 쳐들어올 것이고 결국 그것이 좌파 정권과 북괴의 파멸 그 시작이 될 뿐이죠. 그냥 얌전히 있으면 전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문재인이 펼쳐준 서포트로 인해 이 정도면 이길 수도 있겠다 싶어 김정은이 얼씨구나하고 쳐들어올 테니 첫 번째 이득이며 그냥 얌전히 있었으면 좌파 정권이 무너질 명분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그 요상한 안보 정책으로 북괴의 침공을 불렀고 실제로 국군이 고전하여 국민들의 희생이 커졌으니 이는 이적행위이며 국가 반역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좌파 정권을 갈아 마셔버릴 명분이 없을 테니 두 번째 이득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피를 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 백성들의 빠져나간 혼들이 돌아온다면 세 번째 이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시려면 그자의 눈깔부터 동태 눈깔을 만드신다 했어요. 문재인이 펼치는 요상한 안보 정책은 저들은 적화 통일을 위해 한다고 하겠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군 흔들기를 하고 한다면은 군이 뭐가 좋다고 정권 편을 들겠어요. 예로부터 군에게 원한을 심어주고서 그 정권 결말이 좋은 걸 못 봤습니다. 또다시 무신정변과 이모군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늦어도 휴거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 와중에 벌어질 북괴와의 전쟁 이후에는 마라도부터 아오지까지 대한민국 영토 전역에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제발 이 좌빨놈들 회개할 틈도 없이 다 갈려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